반갑습니다. 강민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BS 독서 제재별 전략 강의 10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지문을 부가가치세라는 지문인데요. 경제 지문입니다. 사실은 이 사회문화 파트에서 가장 어렵고 난도가 높은 지문이 법과 경제죠. 그래서 이 경제 지문으로 오늘은 가져왔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인지, 그리고 그 세금이 매겨지는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가가치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가산법과 공제법이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계산 방법이 이렇게 쭉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어떤 특수한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라는 두 가지 제도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일정한 방식으로 면제가 되더라 라는 것까지 이 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약간 낯설 수도 있긴 한데, 세금이라는 분야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는 않죠.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한번 본격적으로 전략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정의와 관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인문예술 지문에서도 이 정의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근데 그 인문예술 파트에서의 정의와 약간 사회문화 파트에서 보는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글에서는 앞에서 요약 부분에서 보셨다시피 분류의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분류의 방식을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의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의가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럼 관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정의되는 개념 혹은 용어, 그 용어들끼리 맺는 관계, 이것들이 사실은 이 사회문화, 특히 경제 파트에서 더욱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단어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의미 관계를 본 적이 있죠. 인문예술 파트에서 단어 간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어들, 그리고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진 단어들을 묶어내는 것이 주였다면, 여기서의 관계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가 돼요. 사회문화, 특히 경제 파트에서는. 근데 그 관계를 놓치게 되면, 관계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글을 이후에 있는 글을 읽기가 힘들 뿐더러 문제를 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가가치세란 이러면서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근데 사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정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개념이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 정의에 부가가치란 개념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글에서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부가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물의 가치에서 이전에 생산된 재화의 가치를 뭐한 부분, 차감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가가치라는 건 뭐다? 새로운 생산물의 가치에서 이전에 생산됐던 이전 생산물 의 가치를, 이전 생산물, 이전 재화의 가치를 뺀 거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 부가가치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물과 이전에 생산된 재화 간의 관계가 둘 간의 차가 부가가치를 구성한다 라는 관계가 하나가 설정이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부가가치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으로 뭐한다? 구성된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라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일부는 임금일 것이고 일부는 이자일 것이고 일부는 지대일 것이고 일부는 이윤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구성이 가능하죠.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뭐뭐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쓰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이 그 범주에, 그 항목에 속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라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얘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임금이 부가가치는 아니에요. 부가가치를 이루는 것 중에 임금이 있지만 임금이 부가가치는 아니라고요. 그쵸? 임금과 부가가치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그 부가가치를 이루는 것들 중 일부가 임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설명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 2번 선지의 내용, 2번 문단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2번 문단에서는 예를 들어주고 있어. 부가가치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줄 수 있죠. 자, A라는 생산자가 10만 원짜리 재료를 샀어요. 10만 원짜리 재료를 사서 나름 가공을 하고 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재료를 산 가격 외에 가공하고 팔 때 어떤 인건비, 이게 임금이겠지. 이 임금과 이자와 이윤 등이 모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재료를,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재료를 사서 13만 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A가 샀던 10만 원짜리 제품과 A가 파는 13만 원짜리 제품 간의 차이는 3만 원인데 이 3만 원이 뭐다? 인건비, 이자, 이윤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게 부가가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부가가치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론 10만 원짜리 사가지고 3만 원에 팔면은 내가 여기에 든 비용이 2만 원이니까 뭐 만 원 정도 이익을 더 받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내가 이익을 받네라는 부분이 어떤 거야? 이윤이잖아, 이윤. 이윤까지도 다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는 이윤과 이자와 임금, 그러니까 임금은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윤은 기업가에게 돌아가겠죠. 지대는 토지 주인한테 돌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부가가치가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어떤 경제 주체들이 나누어서 가진단 말이지. 그러면 그 경제 주체들이 나누어서 가진 모든 걸 합하면 부가가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구성된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의 구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끼리 맺는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면 이제 이따가 풀 문제나 이런 거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분류의 전개 방식인데 선생님이 이미 설명을 한 바가 있죠. 분류라는 거는 어떤 하위 항목들로, 상위 항목의 것을 하위 항목들로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하는데 이 분류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분류의 전개 방식과 관련해서 뭐 정보량이 어떻게 된다? 정보량이 많아지니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나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쭉. 자,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자, 가산법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해주고 있냐면 뭐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값. 여기서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탁 막힐 거라고요. 앞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부가가치가 뭘로 구성돼요? 임금 구성되지. 이윤 구성되지. 지대. 그리고 또 임금, 이윤, 지대. 또 뭐였죠? 이자. 은행 이자. 자,
자,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었잖아. 그러면 이 각각의 값에 대해서 가산법은 세율을 곱하는 방법이라고. 오케이? 여기다 임금에다 세율, 이윤에다 세율, 지대에다 세율, 이자에다 세율. 그리고 얘네들 다 하나씩 합하면 뭐가 된다? 전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나오겠지.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가산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산법은 사실은 되게 정확한 방법일 수 있죠. 정확한 방법인데 각 요소를 모두 관리해야 돼. 각 요소를 모두 관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국가가 모두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금을 부여하기가 힘들어.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 몇 명이 있고 그 몇 명이 얼마만큼의 임금을 가져갔고 그 이윤을 자본가가 얼마나 가져갔는데 이 중에 일부는 어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회사 자본금으로 돌리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각 요소들을 모두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산법은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정보,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가산법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죠. 그리고 그 가산법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 가산법의 어떤 의의와 한계,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요소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조금 대충 읽어도 된다는 거지. 문제 풀 때 가산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읽으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가산법과 공제법으로 나뉘는데, 공제법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그 공제법이라는 게 공제 대상이 거래액이냐 세액이냐에 따라서, 즉 공제 대상이라는 건 여기서는 분류 기준인데,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법이 공제법과 가산법으로 나뉘고, 공제법이 다시 공제 대상이라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거래액을 공제하는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과 그리고 부담 세액을 공제하는 전 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 해서 공제법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그러면은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은 도대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매기느냐라고 할 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거다. 세율을 곱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 전 단계 거래 공제법에 따라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정리해 보면 매출액, 그 부가가치를 낸 회사의 매출액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매입액을 빼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 세율. 이걸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르면 어떻게?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구하고. 이거 잘 보세요. 매출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게 뭐다? 매출세액이라고. 그리고 이전 단계의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입세액. 그래서 이 매입세액을 뭐해서? 매출세액에서 빼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숫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자, 매출액이 있는데 이 매출액에다가 뭘 곱해? 세율을 곱해. 그럼 이게 뭐다? 매출세액. 여기다가 뭘 빼? 매입액. 매입액에다 세율을 곱해. 그러면 뭐가 된다? 부가가치세.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동일해요. 그쵸? 왜? 세율을 이제 분배법칙에 의해서 나누어서 곱하면 이런 꼴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사실 동일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의 법은 매출액과 매입액이라는 값이 분명하게 드러날 뿐이고, 이
메이백을 만들어낸 그 전 단계, 생산의 전 단계에 있는 기업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냈는지 알 수는 없어. 그냥 이 한 회사의 메이백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이 회사에 물건을 팔아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남겼고 이런 것들과 관련 없이 그냥 한 회사의 매출액과 매입액만 가지고 구하는 게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매출액과 매입액 세율을 알려면 이 매출액 세율은 누가 알겠어요? 매출액은 정확하게 아는 거는 누가 알고 있어? 그 기업이 알고 있겠지.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구할 수 있어. 근데 매입세액을 구하면 이 회사와 거래한 그 회사의 매출액, 이 회사에 대해서 물건을 산 회사가 판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하면 B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에 물건을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다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매출액의 세율을 곱하면은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근거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얘네가 A 회사가 매입한 해서 세율을 곱한 그 매입세액과 자, 다시 A의 매입세액과 B의 매출세액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려면 얘네의 매출세액이 정확한지를 어떻게 파악을 해줘야 된다고. 얘네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이해돼요? 그러면 자신들과 거래한 그 회사가 정확하게 매출액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세율을 매겼는지 안 매겼는지를 이 회사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액과 매입액만 보니까 한 회사에서만 보면 되고, 이 방식은 이 회사의 매입한 회사의 매입액과 매출한 회사의 매출세액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는 점에서 둘은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냐면 그 다음 내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단계 거래 공제법과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의 특징에 대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전자는 매출액과 매입액만 증빙하면 돼. 어디가 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회사가 증빙만 하면 되는데, 후자는 어떻게 전 단계의 납부세액을 증빙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물건을 판 그 회사가 어떻게 납부를 했는지 그 세액을 비교를 해야, 우리가 사온 거랑 우리의 매입세액과 비교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사업자 간에 어떻게 그 거래 업체들끼리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비교를 하게 되겠죠. 계속해서 세액을 비교하게 돼. 그러니까 탈세가 예방된다는 거고. 그리고 국가가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좋고, 부가가치세를 특정 품목에 면제해주기 좋고, 그리고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세액으로 기준으로 하니까 총 매출과 총 매입액으로 계산을 하니까 구성 요소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장점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의 전개 방식이 쓰이고, 그 이후에 이제 영세율 제도와 관련해서도 분류의 방식이 쓰이고 있죠. 영세율 제도와 이제 면세 제도인데, 이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들이죠. 그래서 영세율 제도는 어떻게?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세율을 0%로 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면세 제도는 어떻게? 납세의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근데 이 납세의 의무는 사실 누가 내야 되는 거죠? 소비자가 내는 거라고. 그래서 영세율 제도라는 건 그 세율 자체, 그 상품과 관련된 모든 생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0%로 매기는 거고, 면세 제도는 소비자의 납세 의무만 면제를 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해당 단계의 부가가치세만 면세되는 게
이제 면세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과 관련해서는 뒤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략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변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상품이 나와 있어요. 상품 A와 상품 B가 나와 있는데 두 상품은 어떻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었던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품 A와 B가 각각 영세율 제도, A는 영세율 제도가 적용이 되고 아마도 수출 품목인가 보죠. 그리고 B는 면세 제도니까 어떤 기초생활 수급을 위한 그런 상품이었나 봐요. 그래서 상품 A와 B를 판매할 때 매입액과 매출액은 각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걸 바탕으로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A는 매입액이 400, 매출액 500. 상품 B는 매입액이 300, 매출액이 400. 그럼 둘 다 상품 A나 상품 B나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얼마야? 100만 원으로 동의를 하죠. 100만 원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영세율과 이제 면세제도가 적용됐다는 게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사실은 상품 A가 일반적인 경우에 판매를 될 때는 첫 단계에 부가가치가 있을 거죠. 첫 단계에 상품이 있고 그 상품에 대해서 세금이 붙을 거예요. 상품에 대해서 세금이 붙어. 그리고 이 전체를 어디에다 팔아? 두 번째 단계의 상품 생산자에게 팔고 두 번째 단계의 상품 생산자는 요 상품을 산 다음에 자기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붙이겠죠. 그리고 이 전체 금액이 다시 어떻게 세 번째 생산자에게 팔려. 그럼 여기까지가 비용이지. 여기까지가 매입 비용.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임금, 이윤 이런 걸 붙여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 부가가치세를 또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물건을 파는 생산자의 최종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가 있고 그 최종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도 나름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을 해서 누구한테 파는 거야? 이제 소비자에게 팔리는 거지. 그쵸? 그런데 이 영세율 제도라는 건 1번 생산 단계부터 최종 생산 단계까지의 모든 세율을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0으로 만드는 거예요. 0으로. 그러면 사실 소비자가 사는 상품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다고요. 1번 부가가치, 2번 부가가치, 최종 부가가치에 1번의 부가가치세, 2번의 부가가치세, 3번의 부가가치세, 4번의 정신없으니까 땡땡땡 최종 부가가치세, 최종 단계의 부가가치세. 소비자는 이 전부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을 산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다고 할 때, 얘는 1에 10%, 얘는 2에 10%, 얘는 최종 단계의 10%,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전체를 합한 거, 이 부가가치끼리만 합한 거에다가 10%만 더해도 이 최종 부가가치세, 최종 더해지는 부가가치만의 합과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각 단계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총합한 거에 세율을 적용을 시키면 최종 단계에서 상품 가격 있죠. 최종 단계에서 매출액. 그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시킨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 A를 파는 사람은 지금 영세율 제도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매출액 500만 원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10%니까 50만 원을 더해서 생산자에게 팔 거라고. 그치? 생산자에게 팔 텐데 그럼 생산자 550만 원의 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그 가격으로
상품들을 샀겠죠. 그쵸? 그렇다고 하면 이 영세율 제도는 이 500만 원에다가 이 50만 원만 날려버려도 그 전 단계에 있는 모든 생산 단계에서 형성되었던 부가가치세들을 다 뺄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영세율 제도를 적용을 하면. 그럼 원래 550만 원에 팔아야 될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550만 원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중에 50만 원은 빼버리면 그 전 단계의 모든 생산 단계들의 부가가치세도 다 같이 빠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미 상품 A를 만드는 생산자는 그 물건을 사는 이 4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는 440만 원에 샀겠죠. 그 부가가치세 10%가 붙으니까 440만 원에 샀을 텐데 그 40만 원을 이미 지불했죠. 그러니까 이 50만 원이 제해지면서 얼마는 돌려받아야 돼? 40만 원은 돌려받게 된다고. 그 전 단계의 부가가치세들을 이미 샀기 때문에 상품 A를 파는 생산자가 샀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면세제도가 적용이 되면 면세제도는 맨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만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럼 상품 B 같은 경우에는 최종 단계의 부가가치가 얼마야?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 100만 원이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400만 원을 어떻게? 400만 원에다가 10%를 곱한 값 40만 원을 첨가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팔 때는 440만 원에 팔 거라고. 그치? 근데 그 중에 얼마가 줄어드는 거야? 이 최종 단계의 부가가치세 10만 원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얼마에 사게 되는 거? 430만 원에 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상품 B를 만드는 생산자가 이게 30만 원, 나머지 30만 원에 대한 그 이전 단계의 세액을 낸 것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해요. 왜? 이것들은 면세제도에 적용을 받지를 않으니까. 최종 단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상품 B를 만드는 생산자는 330만 원에 산 거야. 330만 원에. 그 전 단계에서 330만 원에 사서 430만 원에 판 거지. 그래서 자기가 만든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면제를 받은 거지. 근데 상품 A는 그 모든 그 전 단계의 생산자들의 부가가치들도 다 면제가 된 거죠. 복잡하죠. 경제 지문들 앞으로 이럴 거예요. 계속. 수학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만 보고서는 왜 이 영세율 제도는 환급을 받고 면세제도는 그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문제는 단순해요. 자, 선지 내용들 한번 보죠. 자, 1번. 올해부터 상품 A를 구매하는 국외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겠군. 영세율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보통 수출 품목이라고 했죠. 수출 품목은 모든 부가가치세가 감면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 국외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매겨진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담이 줄겠죠. 그러니까 1번 정답. 적절하고요. 자, 2번. 상품 B가 면세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낼 필요가 없겠군. 자, 면세제도라는 건 최종 단계,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기 그 직전 최종 단계의 부가가치세만 감면을 해주는 거였죠. 근데 아까 B가 부가가치가 얼마였어? 100만 원이었죠. 그 100만 원에 대한 세금 10만 원을 낼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10만 원만 없어지는 거예요. 자, 3번. 올해부터 상품 A와 달리 B를 판매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받는 것이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 A와 달리 B를 판매하면은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받는다? A도 혜택을 받죠. 그쵸? 부가가치세가 감면이 되잖아.
그리고 심지어 A는 어떻게 그 전 단계에 물건을 사오는 매입 과정에서 지불했던 그 전 단계의 부가가치세들도 다 환급받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A가 더 혜택이 크겠죠. 둘 다 혜택을 받는 거죠. 세제 혜택을. 자, 4번. 올해부터 부가가치세가 상승해도 상품 A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지 않겠죠. 원래 10%였는데 12%가 되든 13%가 되든 어차피 A는 뭐 영세율 제도가 적용되니까 부가가치세 세율은 0%로 결정될 거라고. 그러니까 부담이 커지지 않겠죠. 자, 5번. 상품 A를 구매할 때와 달리 상품 B를 구매하게 되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겠군이라고 되어 있죠. 자, 면세제도에서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뭐 최종 생산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만 면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전 단계의 부가가치세들은 다 그 상품 가격에 포함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B의 경우에는 총 440만 원에 원래 팔아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다 합쳐서 근데 그 중에 최종 단계의 것을 빼서 10만 원을 빼서 얼마? 430만 원의 상품 가격이 형성이 되지만 이 중에 이 30만 원은 그 이전 생산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30만 원은 지불을 하는 거라고.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불을 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자, 사실 경제지문이 이렇게 조금 난해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하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이 경제학적 마인드라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한 영역이 경제학 지문들이거든요. 경제학 파트가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해요. 학문적 마인드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주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